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우선 방문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8월 23일에 미국에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으로 들러서 이시바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항상 먼저 가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역사적인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먼저 외교적인 방문지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요, 혹시 이시바 총리를 만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경우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시바는 그때까지만 해도 2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회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1월에는 국제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요. 그리고 2월에도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제 무대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쪽의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국제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만남 이시바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 단시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1월부터 몇 차례나 이시바 총리의 측근 아카자와라는 장관을 관세 전담 장관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몇 차례나 보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막바지에 가서 관세 협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험을 많이 참고를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단시만 해도 상당히 군내적으로 참여연 선거 참패로 큰지에 몰린 그러한 지지율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고 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난 이후에 3%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직접 협력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 삼각구도를 형성하려는 걸까요? 일본은 현재까지만 해도요, 한국의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요, 미국을 통해서 한국하고 그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삼각구도를 준수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한일 관계는 최악의 한일 관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때에 만들어진 위안부 재단의 기능을 일본에서 볼 때 거의 마비시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상당히 화를 냈고, 그리고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한테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것도 아베 당시 정권에서 볼 때는 한국은 1965년도에 한일 협정 그 결과를 어겼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면서요.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한국은 오히려 일본하고 관계를 많이 맺으려고 했지만 일본은 한국에서 여러 사람이 와도 거의 차단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미국을 통해서 이제 일본도 한국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그 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대립적인 관계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정권, 앞에 정권부터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정권은 특히 기시다 정권하고 관계를 맺었지만 악화된 한일 관계 해결을 하려고 먼저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거의 모두 수용했습니다. 일본에서 볼 때 까다로운 부분도 수용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권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그러한 평가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말한 후쿠시마 오염수도 오히려 윤 정권 안에 오염수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오염수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 쪽의 주장을 한국이 홍보를 많이 해줬고요. 또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농구라든가 독도 지키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삭감한 정권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처음으로 그런 거 했고, 그리고 제3자 변제도 이게 일본과 합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 쪽에서 다 만들어 놓고 가서 일본에 보고를 했어요. 그것을 기시다 정권이 굉장히 잘 해줬다라고 수용한 것이고요. 사도 관산 문제도 일본 측은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한국이 윤석열 정권이 협력해줘서 이게 통과가 되었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때 사실 포기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일 관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총리가 돼가지고 사망했기 때문에 아주 극우파가 사라졌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일본 쪽에.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은 전략적으로 트럼프 정권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협력 기조가 계속 강해질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삼각구도가 아닙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현재 이재명, 일본의 이시바, 그 다음 총리가 이시바 같은 총리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럴 일로 미국을 통하지 않고 혹은 미국을 통하면 어려워지는 그러한 현재의 국제 관계가 새로운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은 아주 전산적인 외교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한일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평가라기보다 이례적이다라는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취임해서 처음 방문하는 것은 미국이 당연한 것인데 왜 일본에 왔냐? 이러한 부분을 많이 주목을 했고요. 이것이 이재명의 실용 외교가 아닐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연구, 보도, 조사 이런 곳으로 갔다는 거죠. 취재로서 이재명에 대한 취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이틀을 좀 기억하는데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사장이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기자가 아니라 요미우리 신문의 대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이라고 하면 일본의 포스 중심적인 신문지이고 한국에서 말하면 조선일보하고 똑같습니다. 뉴스도 가장 많이 나가고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친보
좌파로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과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렸을 때부터의 인생의 이야기까지 인터뷰 기사로 다 나갔습니다. 소년공으로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고생하면서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대통령까지 됐다라는 것을 호의적으로 기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다라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요. 먼저 일본을 통과하여서 미국으로 가는 것인데 먼저 일본에 와주었다라는 고마움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을 그만큼 높게 가치를 일본에게 매겼다라는 면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일본에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일본이 되게 재밌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의 머리 위를 통과해서 미국으로 간다 이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일본을 만나고 그 다음 미국으로 갔다. 그만큼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나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상당히 객관적으로 현재의 이재명 정부를 본다라는 시각이 모든 일본의 언론사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는 아직 이시바 정부이기 때문에 계속 한국하고 협력하겠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 견고해진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이 일본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사실 한미일 건조, 특히 군사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 정상회담은 역시 관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일본 쪽으로 많이 참고를 했다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은 5,500억 달러 이것을 미국에 투자한다 라고 하니까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이런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참고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 면에서 일본 측을 참고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은 이 관세 부분은 미국이 말을 바꿔가지고 일본하고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의 내연산 문제가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일본은 현금으로 100억 달러를 낸다고. 처음은 그런 이야기 아니었거든요. 현금을 그냥 낸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를 합해서 5,500억 달러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한국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이 바뀐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하고 일본의 협상에서 현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정도 남은 트럼프 정권 안에 그 액수를 낸다. 이거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본처럼 하라고 또 트럼프 정권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약속하고 문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15%라는 관세율이 일본에서는 확정이 됐어요.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15%라는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아니었어요. 문서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도 문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거 문서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트럼프 정권은 말을 바꾼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시바 정권은 문서화를 추진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15%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관세 15%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5,500억 달러의 투자
이것을 현금으로 한다라는 데 합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도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말로는 약속했거든요. 15%. 그리고 3,500억 달러.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투자, 바이오, 반도체. 이 3,500억 달러는 거의 사연초가 결정되어 있다고 한국은 느꼈어요. 비교하면 일본은 사연초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것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아니었거든요. 조선업이 가장 크니까 거기에 많이 쓰고 기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이런 한국이 잘하는 부분에 쓰인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식으로 해라.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내고 그렇다면 그 15%로 확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현금으로 내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정도예요. 그중 3,500억 달러라고 하면 8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IMF가 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본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통화 스왑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고 하면 일본에서 달러화가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엔화를 미국 쪽으로 주고 엔화를 달러화로 바꿔줘요. 이게 국가 대 국가로 그런 식으로 외환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중에서 미국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달러화잖아요. 달러화가 없어졌다라고 해도 일본은 엔화를 얼마든지 치고서 미국한테 주면 미국이 달러화를 더 줘요. 그러니까 일본은 IMF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원화하고 달러화의 통화 스왑 이것을 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그것을 아직은 오케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엔화가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강하죠. 달러화도 국제 통화, 기축 통화라고 하잖아요. 일본도 하나의 기축 통화, 엔화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원화는 아직은 세계의 기축 통화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달러화가 한국에서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원화하고 달러화를 금방 교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클리어할 수가 있으면 한국도 일본처럼 현금으로 3,500억 달러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진짜 생각할 때 트럼프 정권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EU에 대해서 비슷한 조건이에요. 15%. 그런데 EU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뭐라고 할까? 미국의 목이에요. 말하자면 동맹국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동맹국이지만 상당히 약한 동맹국,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동맹국,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트럼프 정권 따라갈 필요 없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이 미국하고의 관계도 손상시키지 않고 한국의 경제적인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위기를 맞지 않고 잘 넘어갈 방안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저도 원하는 입장이고요.
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한국이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 곳곳에서 절도 사기 성범죄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본의治安 시스템이 현재 늘어나는 여러 가지 지능적인 범죄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사이버 범죄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범죄의 디지털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治安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쿄만 봐도요. 2021년까지는 오히려 반대로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반대로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요. 현재 2025년 중반기를 넘어섰는데 올해 2025년도 12월까지 가면 완전히 그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이 계속 이어질지 주목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범죄의 다양화 그리고 일본 경제가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범죄라는 것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층에서도 절도범이 60% 정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도이기 때문에 아주 흉악한 범죄도 증가라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건수로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절도범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특정 지역이 무법지대가 되었다는데 실제로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하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쿄라고 해도요. 주택가는 비교적으로 범죄율이 낮습니다. 오히려 지방하고 비교해도요. 일본 23구 내에 여러 개 주로 주택가라는 그러한 지구에서는 범죄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국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범죄율이 그런데도 도쿄 안에 다 있는 거죠. 그거는 오피스가 많은데 그리고 번화가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 안에서는 그 지오다쿠라는 그가 오피스 거리라고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번화가가 역시 많이 있는 곳입니다. 신주쿠, 시부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도쿄 안에서도 사실 무법지대라고 하면요. 그 신주쿠가 가장 유명하죠. 거기가 흉악범도 좀 있고 선적 범죄도 많고 역시 최대의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주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율도 가장 높다.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구조적, 제도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도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 그게 많죠. 그 일본에서는 그 파출소를 고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이 순회하면서 범죄를 감시하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새의 범죄는 범인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휴대폰이나 그런 곳으로 인터넷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수사대 같은 것은 한국도 있습니다만 일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때 의연한 치안 시스템이 일본에서
많다라는 부분이 한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범죄에 일어나는 지역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아주 작은 데서 집중적으로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작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그러한 기법은 지금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범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 더 이동하는 거죠. 어디에 이동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는 새로운 범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야메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야메라는 것은 일본말이 한국말이 되는 것이고요. 어두운 그런 뜻인데 뒤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 일본말로 그대로 말하면 야미바이트인데 한국말식으로 말하면 야메바이트,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하나 먼저 도와주면 고액을 주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이 걸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그 전화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거나 SNS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 우연한 치안 시스템으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은 IT가 조금 후진적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특히 전화로 해가지고 상대 희생자의 신원라든가 가족의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어떤 백 같은 거, 그것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운반하는 아무것도 아닌 알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20만 원 준다,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것이니까 그냥 하는 것인데, 이거 한 번 하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피해자의 모든 정보를 얻고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일본 경찰은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본 사람은 알고 있지만 그런 거 안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찰에서 하고 있는 범죄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너무 약하다라는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고립화가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마을 안에, 도시 안에 여러 가지 이웃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 그것을 만들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거의 없는, 특히 도시에 가면 완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련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신이 범죄에 말려 들어가도 또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범죄를 방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경찰 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도쿄의 거리 성매매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접근은 무엇일까요? 도쿄의 그 다침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가장 다침보, 그러니까 서서 성매매를 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옛날에는 그 배후에는 폭력배가 있었어요. 폭력배가 그러한 여성들을 사실상 그 뒤에서 시키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다 개인 사업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성들이 뒤에 폭력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성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더 많아졌어요. 가장 유명한 장소가 일본 도쿄 신주쿠의 오쿠보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1년 전에는 오쿠보 공원에 저녁 때가 되면 2m 간격으로 젊은 여성들이 서 있었는데 요새는 간격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만큼 여성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계속 단속을 했는데 늘어난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요, 성매매를 반지하는 법이 약한 것 같아요. 한국보다 훨씬 일본이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성매매, 이것이 확실하게 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확인이 돼야만이 이게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냥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동의하에 했다, 그러면 걸리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현재까지만 해도요, 성범죄는 한국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아마 10분의 1 이하였어요. 미국하고 비교해도 그랬습니다. 여성들도 걸리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결국은 동의하에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 뿐이지 그러한 성폭행이라든가 꽤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투가 지금까지만 해도 아주 크게 세상에 화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미투가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난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나 일본은 미투 운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범죄라는 것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표면화가 된 것이 다친보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너무 놀란 거죠. 사실 요새는 외국인들이 오쿠보 공원이라든가 오사카 쪽에도 다친보들이 많은데 가서 구경하러 간다고 하니까 국제적인 만신인데도 이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원인은 역시 가난한 젊은이들이 많아졌고 가출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친보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유명해진 것은 호스트 클럽라는 것이 일본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들을 접대하는, 여성들이 남성들을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가게를 차리고 들어온 여성들을 접대하는, 이게 호스트 클럽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멋있는 호스트가 많다고 해요. 잘 모르겠지만 그 오쿠보 공원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호스트 클럽이. 네, 거기에 들어가서 여성들이 처음은 돈을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이 3번 정도까지는 무료로 다 해준대요. 그런데 3번, 4번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은 외상으로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아주 그 비싼 술을 주문해놓고 적게 해주니까 알게 되었을 때는 몇백만엔 빚이 생긴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때 호스트가 말합니다. 아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밖에서 거기 서 있는 아이들을 옆에 서서 며칠간 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여성들이 아주 멋있는 반해버린 그러한 호스트가 말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호스트에 빠진 여성들은 이전에 남성 관계가 전혀 없거나 그런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직장 생활을 도쿄에서 하고 있었는데 또 오사카에서 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유인돼가지고 갔더니 빠져버렸다.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한국에서는 아직은 호스트 클럽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스트 바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남성들이 여성 손님을 접대하기는 하지만 술을 같이 마시는 것 정도이고요. 일본의 호스트 클럽은 손으로 넘어버린 이러한 내용이 더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개입하기 어려운, 그것도 범죄가 아니면 단속할 수 없는, 서로의 동의하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경찰들은 어떤 것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범죄가 아니더라도
소문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이것은 절대 용납을 못한다 하면 이거는 못하게 되거든요. 일본은 도덕성이라는 게 그렇게 간주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범죄냐 아니냐, 그러니까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법에 걸리지 않는 것도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문제 삼아요. 그렇죠?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법에 걸리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해도 문제없다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요, 나쁜 것은 법에 걸리는 것이고 법에 얻는 것이며 뭔가 나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이게 뭐가 나쁘냐, 법에 나쁘다고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한국은 법에 없다 하더라도 전소상 그리고 역사상 문화상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 사회가 규탄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본 사회하고 한국 사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데서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역하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은 법에 없더라도 이거는 절대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 강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저도 원하는 입장이고요. 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한국이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혐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론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의도한 걸까요? 혐한 시위 같은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요새 혐한이라고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에서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요새는 히타치의 가전 부문이 한국의 삼성 혹은 LG 쪽으로 팔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한국의 기업들의 세계적인 상승세, 이런 것이 일본 사람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을 공격하거나 한국보다 우월감을 갖거나 이런 것 자체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세계적인 역시 한류, K-pop 이런 것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빌보드 차트에서 BTS라든가 블랙핑크가 계속 1위, 10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입니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역전 현상이 계속 나와 있어서 혐한이라는 것은 지금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서 맞지 않는 옛날의 편견,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일본 MZ세대의 친한 문화와 기성세대의 혐한 문화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는 한국도 일본도 서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일본인들도 한국을 침략했다, 식민지화했다, 일제강점기에 많이 수탈도 하고요, 위안부 문제도 위안소를 침략하는 전쟁터에 많이 만들었다는 것 사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가해자로서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일본이 45년 이후에 민주화를 많이 발전시켰다, 사회를 민주화시켰다, 이것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흡하다, 과거의 반성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보일 것이고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여러 기관들이 발표하고 있는 지수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화의 지수 같은 게 영국의 EIU라는 기관이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EIU는 에코노미스트의 바로 그 조사 기관인데요. 민주화 지수를 발표를 해요. 일본은 96점이에요. 100점 만점으로.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한국은 뭐냐? 83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민주화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도 하고, 네, 그런 측면이 또 있어요. 확실하게. 네, 그러나 그 지수가 말하는 게 뭐냐? 이게 북한에 대한 접근이 거의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북한하고 접근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세계가 보는 눈, 그리고 그게 영국의 지수이기 때문에요. 이코노미스트니까 영국은 북한하고 더 수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더 객관적으로 보면 볼수록 이러한 시각이 있고 우리 개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여러 면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일본도 그 한국의 AI, IT의 선전세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는 그래도 일본의 기술이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의 AI, IT 이것은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객관적으로 자신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등의 외교 제스처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한일 정상회담은 이미 이시바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8월 말쯤에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셔틀 외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말에 한번 예정되어 있고요.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취임해도 이시바 총리 후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셔틀 외교 계속 일본하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정상끼리 또 대립적인 관계가 되면 나라 대 나라 국민들도 상당히 싸우게 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요새 한국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볼 때 상당히 일본에 또 양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계속 이재명 대통령 자체도 연설이나 국민들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는 역사적인 부분은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략적으로 일본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국가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완전히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관세 문제라든가 그리고 한미동맹의 주한미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 일변도로 갈 수가 없는 상황.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미국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아직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사회주의, 이쪽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이면서 미국, 중국 사이에 끼어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한국하고 일본이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는 거죠. 이미
경제 부분에서 그리고 기술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요새 요미우리신문의 인터뷰에 한국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역시 전략적 한일 관계에 경제적, 기술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지금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그러한 협력이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현재의 트럼프 시대 그리고 시진핑 시대 복잡한 동북아 전세를 볼 때 한일 관계의 협력이라는 게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민간의 교류가 확대된다고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교류도 많아지고 문화적인 교류도 계속 많아질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역사적인 그러한 모순점, 대립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배우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역사적인 부분도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마련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00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진왜란 때 쪽에 피해를 준 그러한 일본의 장수의 후손들이 춘천북도 행사에 참여하여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도 초대 받아가지고요. 이것은 민간적인 교류예요. 그런데 민간적인 교류 안에서도 과거의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는 한일 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많이 마련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같은 중요한 쟁점들은 일본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그래서 혐한 완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일 관계 정부 간의 관계에서는 200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맺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었는가 혹은 사과라는 부분에서 제대로 되었는가라는 부분은 항상 문제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선사시킨 그때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였는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대신하여서 기시다 당시 외상이 한국에 와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었는데 그때 한국 쪽의 외상은 윤변세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일도 되지 않았는데 일본 국회에서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를 간접적으로 동원했다라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전신하고 위배되는 이야기를 금해버린 거죠.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가도 일본 대표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위배되는 발언을 쭉 했기 때문에 유엔의 인권위원회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었는가? 그거는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으니까 맺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었을 때 10억엔을 냈습니다. 이게 보상의 보탬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당시의 원으로 말하면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라고 해도 사실상 일본 국가의 국고에서 냈어요. 국고라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만 보면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린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일본 국회 안에서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정확하게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대 국가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국가 대 국가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다라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국가 대 국가가 합의를 해도 위안부 피해자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법이에요. 국가 대 국가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법이에요. 위안부 피해자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내용으로 한국 국내에서 재판을 했을 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겼거든요. 한국 법원에서. 근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상고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후에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로 남아 있어서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 네, 그것을 조금 무시하더라도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자. 네, 이것은 인권하고 나라의 이익이 배치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국민적인 합의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제지원 문제인데요. 이것도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거 해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제3자 변제라는 것은 일본의 전범 기업이 한국에서 대법원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전범 기업이 내야 되는 배상금을 대신 한국에서 다른 기업들이 기부금으로 돈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걸리는 문제가 뭐냐? 먼저 피해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싫다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거의 당시의 윤석열 정권은 강제적으로 수용해라 라고 한 부분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일본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구상권이 남아있다는 거. 구상권이라는 것은 대신 일본 기업 쪽에서 낸 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거 대신이다 어디까지나 이게 구상권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구상권이라는 것은 일본 전범 기업에게 대신 내줬으니까 이제 그 돈을 갚아라. 이게 할 수가 있는 권리가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상권을 절대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시바 정권이 된 이후에도요, 한국에 이시바를 대신하는 측근이 와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가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3자 변제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 행사하기 시작하면 한일 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되죠. 그러나 국제법으로 볼 때 서로의 법으로 볼 때 구상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순서가 반대가 되는데 한일 관계가 나쁘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한국 정부의 무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한일 관계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간제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계속 일본에서 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안 됩니다. 사실 사도 관산 문제라든가 주도식의
형식 자체가 합의한 내용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사도 관산 주도식에 한국 쪽의 유족들이나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불화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일제 간점기에 전혀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한일 관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있는 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한국 정부가 손실하게 임해야 되고 일본 정부도 그런 식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저도 원하는 입장이고요. 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한국이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퇴진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0일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는 자민당 존재 그리고 총리 입장으로서는 현재까지 사임해 왔던 거죠. 그래서 자민당 안에서 사임해라 라는 그러한 압력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이번에 참여원 선거에 참패라는 것도 이시바 내각의 책임이라기보다 여당인 자민당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도 쭉 있었고 비자금 문제가 또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의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지 이시바 내각 자체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여서 일반 국민들은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낮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가 이상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시바 총리는 아직은 할 일이 있다라고 하여서 계속 총리 자리 그리고 자민당의 존재 자리에 있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자민당 안에서는 반 이시바 세력이 있습니다. 아베파가 그 선봉에 서 있는데요. 그 아베파 쉽게 말하면 자민당의 극우파 쪽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극우라고 할 수가 없고 중도 보수 성향인데 그래서 아베 신조 전 총리하고 이시바 총리는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아베파는 이시바를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 극우파하고도 대립하는 그러한 양상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혹시 자신을 자민당 존재, 자민당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민당의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는 그 중의원, 일본의 국회죠. 국회는 참의원하고 중의원이 있는데 중의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의원을 해산하겠다. 이게 일본 총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해산하여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겠다. 그렇게 하여서 혹시 선거에 이기면 이시바 총리를 다시 일본 국민 전체가 신임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일본 총리는 위기를 맞으며 그렇게 중의원을 해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촌리도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민당에 아직은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그 자민당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해산하여서 다시 선거를 할 때 자신들이 당선되지 미지수다라는 또 이시바 촌리의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이시바 촌리가 그 다음 선거 때는 공천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인식이 자민당에 확산이 되어가지고 또 이시바 촌리는 빨리 그만둬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자체가 이시바 지지파하고 이시바 반대파로 분열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스가촌 촌리가 이시바 촌리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스가촌 촌리는 이시바의 의견인입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시바 내각의 관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이시바 촌리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설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자민당이 분열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될 거 아닌가라고 설득을 하여 당신이 하루 일은 다 했기 때문에 그만두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시바 촌리도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도 일단 15%라는 관세율로 마무리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 자신이 하는 큰 일은 끝났다라고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9월 7일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이 이시바의 입장이었고 자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요 거의 70% 정도 이시바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민당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라는 면에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자민당 문제가 있는데 자민당을 생각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지금 그 이후에도요 말이 많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시바 촌리가 우리가 봐도 한국 쪽에서 봐도요 이시바 촌리가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에서 봐도 불안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갑작스러운 퇴진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결국은 다음 누가 자민당 총재가 되고 나아가서 일본 총리가 되느냐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현재 자민당 총재 후보로 세 사람이 유력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그리고 타카이치 사나에 세 번째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 중 두 사람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하야시 요시마사는 현 이시바 내각의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 자민당 총재가 되고 나아가서 일본 총리가 된다면 이시바 내각의 관료이기도 하고 이시바 총리하고 그렇게 노선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시바 노선이 그대로 계승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큰 걱정이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잘못돼가지고 극우 성향이 강한 타카이치 사나에가 여성이지만 여성 아베라고 불리는 이 여성이 다음 자민당 총재가 되고 일본 총리가 된다면 굉장한 극우파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대립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봐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여성이라고 해도 촌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어서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1년 전에도 이시바가 존재가 되고 촌리가 되는 그러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바이든 정권이었잖아요. 바이든 정권이 노골적으로 그때도 다카이치가 나왔어요. 선거에, 천재 선거에 다카이치 사나이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한일 관계 악화되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일단 현재까지 상황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카이치 사나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자민당 당원들도 자민당 국회의원들도 너무 극으로 가면 이것은 미국도 원하지 않고 한일 관계도 나빠지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데 반중 세력으로서의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촌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현재 확산되고 있어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민당 존재, 일본 촌리가 되는 환율이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촌리가 사실상 고이즈미 신지로 혹은 하야시 요시마사가 되면 큰 문제는 없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일본 안에서도 고이즈미 신지로 44세, 굉장히 젊은 나이죠. 이 사람을 아직은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야시 마사요시는 한료로서의 장관으로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관방 장관을 하고 있고요. 외무성 장관도 했고 국방부 장관도 했고 기타 환경부라든가 굉장히 많은 장관 자리를 거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안정된 국정 운영 그리고 국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체적으로 3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순위가 바뀔지는 지켜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나라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하야시 요시마사가 가장 바람직한 다음 자민당 존재이자 일본 촌리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은 대중적 인기가 상당한데 실제 정치적 역량이나 리더십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버지가 고이즈미 주니치로라고 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정도 일본 촌리 역임한 사람입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촌리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해가지고 대립적인 그러한 관계를 더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대변 전쟁 때 A급 전범들이 14명이나 합사되어 있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특별한 신사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한다. 것은 대변양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일제강점기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될 상황인데 고이즈미 신지로는 별 생각 없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사고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일본은 관광 쪽에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엔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어가지고요. 교토라든가 도쿄, 기타 여러 가지 관광 명소는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재는 오히려 그러한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줄일까라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 많은 사람이 일본에 오면 된다라는 게 아니게 된 것입니다. 좀 질이 좋은 외국인들이 오면 좋겠다. 그거는 말하자면 그 돈이 있는 부유층을 주로 일본에 부르자. 그럴 경우는 외국인이 오면 관광세라든가 이런 것을 높게 비싸게 받자. 세계 다른 관광지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것을 도입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세 같은 것도 외국인이면 좀 비싸게 받자. 막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의 유명 관광지는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도입하자. 그러면 부유층들이 오히려 오를 것이니까 괜찮다 그거죠. 그런데 코이즈미 신지로가 엊그제 한 이야기가 뭐냐, 6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1년에 일본을 방문하게 만들자. 그것을 또 공약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6천만 명이라고 하면요, 일본의 지금 인구가 1억 2,600만 명인데 그 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1년간에 받자. 6천만 명이면 한국의 인구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간 일본의 관광객으로 받자라는 것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일본 관광지 한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시 지식이라든가 사고 방식이라든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라든가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목소리가 지금도 나와 있는 상황. 그래서 현재까지만 해도 코이즈미는 인기는 가장 넘버원이고요. 1년 전에도 그랬어요. 처음은 인기가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나 계속 이러한 말 때문에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전체 선거가 있었을 때는 3위로 떨어져 가지고 결선 투표는 1위, 2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10월 4일에 자민당 먼저 전체 선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유튜브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코이즈미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혹은 떨어져 나가는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여성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정치적 지지 기반은 과거보다 커졌다고 평가하시나요? 다카이치 사나에도 국민적인 인기가 대단히 높은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은 극우 정치인이기 때문에 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이 사람의 주장은 감세입니다. 세금을 줄이자. 말하자면 일본인의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세금 플러스 사회보장비,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라든가 기타 공공요금이라든가 반드시 내야 되는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본인들의 국민 부담률은 47% 정도가 됩니다. 요새 몇 년간의 평균적인 숫자가 47%라는 것은 예를 들면 30만 엔 월급이면 그중 47%, 50%이면 15만 엔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사실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줄이자. 35% 정도로 줄이자.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극우의 입장도
일본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이뿐만이 아니라 극우 야당으로 알려진 저번에 참여연 선거에서 약칭한 잠존단도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우 야당 쪽에도 국민 부담율을 줄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적인 야스쿠니 신사 칸다라든가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의 지지하는 이유가, 그리고 자민당 사람들이 또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시바 현존이라든가 고이즈미 신지로도 그렇고요. 아까 이야기한 하야시 마사요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감세를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세라고 말하면 다 좋아할 텐데 말을 안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감세를 계속해 나가면 세입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줘야 되는 국가의 예산은 그렇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는 국세를 계속 발행하면서 나라의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국가적인 빚은요, GDP의 245%입니다.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가지고 국가 부도산대가 될 우려가 있다. 식자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거죠. 국가 부채가 GDP의 200% 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간단하게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감세라든가 국민 부담률을 줄이자라든가 이 말을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양식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의 인기라든가 그리고 기반은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민당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저도 원하는 입장이고요. 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한국이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